네, 반갑습니다. 무역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 최재순이라고 하고요. 저랑 스타트업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제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3개월 동안 5, 6, 7, 3개월 동안 무역실무 기본이론 강의 시작할 거고요. 초반이어가지고 조금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고, 향후에도 가급적이면은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가독성이나 시한성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강의하면서 쓰는 좀 불필요한 판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보시도록 하죠.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그럼 프린트 나갈 거고, 오후 강의부터는 프린트 없이 교재 가지고 이제 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 이론 강의의 목표는 뭐 당연히 이해겠고요. 우리 관세사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고 했었죠? 스타트업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겠죠. 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관세사 시험이 2차 시험이 이제 준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과의 좀 차이가 있다면, 1차 시험에서는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2차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고요.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답안 연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죠. 1차에서는 뭐였죠? 이해하고 어느 정도 암기해가지고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였고요. 2차에서는 문제풀이 연습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답안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글을 되게 많이 써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 요즘 뭐 이렇게 글 쓰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는 글을 많이 안 써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글은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내 의견을 말하는, 또는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썼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준비가 좀 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시험 몇 분 만에 보죠? 80분 만에 보죠. 80분 만에 몇 페이지 써야 되죠? 대략 한 16페이지 정도 쓰죠. 그럼 한 페이지당 얼마만큼의 답안 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해내셔야 되는지를 아실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답안에다가 쓰는 것들이 정말 뭐랄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연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암기입니다. 그렇죠? 네. 암기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도 어디서나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 데서나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굳이 방점을 꼽자면은 여기서 가장 많은 암기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안 연습하면서도 암기하고. 시간적으로 대충 따져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클래스에서는 5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를 이해 시간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의 시간을 대충 한 10월부터 한 12월 정도, 그리고 답안 연습하는 것들을 1월부터 6월 정도, 이렇게 3분할 정도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무역실무에 한정되는 그 타임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역실무에 가장 많은 공부를 시간을 투입하셔야 되는 시간은 여기겠습니다. 즉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무역실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과목을 공부하실 때에는 4분할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그 분량이 무역실무가 2배인 거 아시죠? 다른 과목 대비 2배예요. 그죠? 책도 2배고요. 양도 2배예요. 양은 사실 더 넘을지도 모르죠. 매 순간마다 4과목을 같은 그 시간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무역실무가 밀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으니까. 그죠? 사람이 그렇다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책을 2배 빠르게 볼 수는 없잖아요. 2배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역실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래프로 따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서서히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하게. 예. 처음에는 좀 낮게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왜 처음엔 낮게 시작할까요? 무역실무가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다른 과목보다. 무역 용어도 공부하셨고, 많은 분들이 무역 용어를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무역실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 접근했을 때 좀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이 뭐 HS나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좀 이렇게 황홀한 느낌들을 이렇게 가끔 경험하실 텐데, 가끔 막 딴 나라로 막 가고 이러죠. 그런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용어도 낯설고
개념도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무역실무는 실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역실무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과목인지라. 근데 제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서 조금 더 따라와 보면은 여기서는 좀 가파른 그래프가 나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왜 갑자기 가파르게 제가 올렸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무역실무 공부할 때 처음에는 진짜 할만해요. 예를 들면 5월 달에는 무역실무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1차도 공부하셨으니까. 1차를 합격하셨다는 전제에서는 5월 달에는 무역실무를 정말 헐렁하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6월 달쯤 가면 하고 7월 달쯤 되면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디서 조금 많이 버거워하시냐면 신용장과 관련된 실무 파트 들어가셨을 때부터 조금 이게 아닌데 라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운송쯤 들어가셨을 때 어렵다. 보험쯤 들어가시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역실무 기본 이론이 끝나요. 처음에 이제 뭐 인코톰스 배우고 CIS 배울 때는 그래 배웠던 거 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특징은 무역실무가 다른 과목이랑 조금 다른 특징인데요. 처음에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는 것들은 되게 쉬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 되게 쉬워요.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강의를 되게 쉽게 하거든요. 일부러 어려운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들으면 다 알겠는데 문제는 들으면 다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 복습을 제대로 안 해주면 뒤에 갔을 때 안 돼요. 왜냐하면 무역실무는 적층되는 과목이에요. 이 단원 끝났다고 다음 단원 넘어가 이런 게 아니라고. HS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걸 가버리면은 계속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감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 우리가 심화 들을 때쯤 되면은 더욱 가팔라지죠. 그때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게 지나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무역실무를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야, 처음에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9, 10월달 심화가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무역실무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5월달에는 좀 설렁설렁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점차 무역실무 시간을 넓혀서 언제? 이때는 약간 클라이막스가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답안 연습할 때부터는 이제 4분의 1에서 균등하게, 마지막에 갔을 때는 또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5, 6월달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옆방에서 우리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이 있죠. 그때는 조금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때 가면 그 소위 본격적으로 암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들이 가장 많이 땡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여러분들이 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일 잘 공부가 되는 것들이 HS 같은 거예요. 막 외워지기 시작해. 머릿속에 막 다 입력돼가지고 막 외워지기 시작하는 시간들이고, 무역실무는 가면 갈수록 공부가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무역실무 내용은 다 알겠는데 안 써져요.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의 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말한 이해는 내가 그 내용들을 흡수했다기보다는 그냥 강사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건 1차적인 접근이고 2차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전혀 안 되죠. 어차피 우리는 답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들을 답안에다 못 써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그냥 이런 문제지 하나에 그냥 빈 답안지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해 못한 거고요.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무역실무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럴 것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역실무는 점차 줄이고, 대신 대외 외환 오늘 조금 이렇게 스포트를 확 올리고, 대외면포 월康 그래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들 스포트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해하는 시간이겠다. 제가 말한 이해 수준은 제가 강의하는 말의 95% 정도, 제가 하는 워딩의 95% 정도, 제 책에 있는 글자의 90% 정도가 목표입니다. 목표가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갭을 줄여 나가는 게 5월부터 7월까지 할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큰 틀을 파악한다고 되는데요. 무역실무가 양이 되게 방대해요. 그죠? 엄청나게 방대하고, 우리 스타트업에서 봤지만은 무역계약이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 내용들을 조금만 더 확장시켜 나가서 각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지? 어떤 내용들을 배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만 더 구체화되면 돼요. 무역용어에서 배운 거랑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고 비슷해요. 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글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한글로 본다는 거, 더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영어보다? 근데 막상 안 그렇다는 거. 왜냐면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면은 뭐 키워드 체크 문제 이런 거 있죠. 제 책이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숙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돼요. 막 대학생 같죠?
지금 하나도 안 어렵고 지금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안 듣고 써도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게 점차 늘어서 예를 들면은 신용장 실무나 운송 파트 가면은 이제 10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숙제 해오는 것도 버거워질 거예요. 지금은 뭐 숙제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한 10분이면 할 거예요.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1시간, 2시간이 걸릴 거고요. 점차 그런 것들이 버거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암기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를 외워주시면 차고 넘치겠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한 7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A4지 기준으로 70페이지 정도 될 건데 3개월 동안 저는 그것만 외워줘도 여러분들 소원이 없겠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그걸 외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겠죠? 네. 없어요. 안 외워져요. 근데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빈칸 뚫어놓은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미션 클리어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 보시는 1, 2권 돼 있습니다. 한 1300페이지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남들이 되게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이게 작다고 난리더라고요. 분량이 적다고. 더 많은 걸 원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책에 글자가 많은 것들을 뭐 선호하시는 분이면 제 책이 별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장담하건대 내년도 2월 달부터는 아마 다른 교재를 못 볼 거예요. 제 교재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건 이제 뭐 말 그대로 순리예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보려면은 작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에다가 이 내용들을 절대 못 옮기거든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제 책에 있는 내용들 70%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기해 주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수석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강의를 환불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이 적다고 절대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신 부교재가 있죠. 핵심량 무역실무라고 하는 교재들 부교재고요. 수업 시간에 활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급적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다른 클래스에 쓸 거니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로 구성되죠. 이거는 정말 1, 2권의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위 뭐 서브노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서브노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 책 가지고 기본서를 보실 분들은 서브노트를 만들지 마세요. 아마도 제가 만든 것보다 양이 적으면 내용이 빠진 거고요. 양이 많으면 그냥 본서를 보면 돼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언제 활용하시면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기본서를 보시는데 기본서를 한 번 보면 이 요약서를 한 3번 정도 보는 식으로 요약서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내용을 굉장히 함축해놨기 때문에 소위 알맹이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좋아요. 그죠? 빠르게 내용들을 보는 게 좋아요. 대신 덜 논리적이죠. 그런 부분들 강약이 분명히 있어서 1대3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목차 노트라고 있는데요. 목차 노트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한 11월 이후부터 목차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교육 설명 자료로 쓸 거니까 그때 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핸드아웃들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70페이지 정도 되는 핸드아웃. 요게 이제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할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 섹션이 끝난 다음에 키워드 체크 문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나눠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시고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 관계상 못 푸는 경우는 제가 그냥 해답을 나눠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암기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은 클래스 A는 되실 거라고 보고요. 총 24번인데 실제 우리는 하루에 6시간씩 보니까는 12번만 보면 되는 거죠. 12번이고 밑에 하단에 보시는 요 17강부터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가 이제 저거죠? 우리 7월 달에 하는 무역실무 2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실무가 양이 많아요. 그것도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무역실무가 1, 2여가지고 4개월이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희가 많이 다이제스트하게 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뜨리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스킵하는 부분들 거의 없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페이지를 다 커버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저는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하지 않을 거예요. 다 그냥 비슷한 무게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나 이런 강의에서 이제 그때부터 강약을 주겠죠. 거의 다 이제 동등하게 이제 툴을 주고 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 때 말씀드렸었는데 강의 계획안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 7월에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 바로 대외외환이 들어갑니다. 6주 과정이고요. 이때는 이렇게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랑 한 번에 미리 경험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대외외환이 양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 무역의 3법 우리 배웠었죠?
무역 3법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이죠. 그중에 2개 법이 대외환이고 항상 20점이 나오며 항상 당락을 결정하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무역 실무에서 당락이 나는 게 아니고요. 대외환에서 당락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그 합격자 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등수 기준으로 말했을 때 한 150등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히 무역 실무가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합격자를 결정하게 될 때는 실상 대외환이 갈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막상 가면은 무역 실무에서는 그 점수의 갭이 거의 없어요.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들이. 대외환의 갭이 커요. 그 말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말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이해할 겁니다. 특히 뭐 외환 버린다 이런 말은 내년에는 뭐 전혀 올해도 전혀입니다. 네, 올해도 제가 우리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50등 넘어가는 친구, 50등 안에 있는 친구들 거 제가 좀 답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뭐 외환이 어려워서 외환을 제껴서 이런 말들은 뭐 전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잘 쓰네? 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잘 쓰고 있어요. 처음에 2011년에 대외환이 우리 무역실무에 들어왔을 때랑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뭐냐면 만약에 무역실무를 여러분들이 2회독 복습을 하고자 한다. 기본 이론 강의 3개월 듣기에는 좀 빠듯하다라고 할 때 또는 나는 무역실무 너무 잘해 라고 생각할 때 이제 2달 만에 커버하는 과정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빠르게 한 번 더 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아까는 이제 동등한 이제 무게로 간다고 했었고 심화 과정에서 이제 무게를 정확하게 두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들 보고 그리고 당연히 제 규제로 커버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더 봐야 되냐면 뭐 이렇게 중요한 논문들 조금 볼 거고요. 논문을 보는 이유는 이런 어려운 게 있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논문의 툴대로 써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구조들이나 어떠한 트렌드를 다뤘었는지 어떠한 주제를 다뤘었는지 그런 것들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수사중재원 중재 사례들 또 대법원 판례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바로 직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월간 관세무역이라고 하는 잡지 들어보셨나요? 이젠 월간이 아니죠. 개간이거든요. 그 3개월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1년에 4번씩 나오는데 그 월간 관세무역이라고 하는 잡지에 6개월에 한 번씩 관세사 시험 예상 문제가 나와요. 그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왔어요. 거기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느냐? 있어요. 2012년도 기출문제가 50점짜리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조금씩 저랑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미리 문제 좀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셔가지고 바로 시험 보고 바로 채점해보고 그런 시간들 갖는 거겠고 마스터 클래스는 말 그대로 요약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3시간 나와가지고 딱 8번 24시간 만에 무역실무 전체를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요약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 여기죠. 여기서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문제만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답안 구성해야 되는지 여기죠. 그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매주 보는 거겠고 여기는 다 주 1강이고 여기는 다 주 2강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과목이든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영양제예요.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밥이 아니에요. 영양제인데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래도 심화 과정 때는 심화와 같은 공부를 하시고 마스터 과정 때는 정리하는 공부를 답안 연습하는 공부를 그렇게 하시기는 꼭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이때도 이해하고 있고 이때 막 정리하려고 그러고 안 맞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 아니야 난 암기할 수 있어. 이때 암기한 거 올해 5, 6월에 암기한 거 이때까지 안 가요. 그죠? 작년 이맘때 뭐 하고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저도 안 나요. 그런 것처럼 기억 안 나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암기하는 거 정리하는 거 의미도 없고요. 되지도 않아요. 순서가 있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교재 내용 많다는 것들 말씀드렸었고 총 2000페이지 정도 된다는 거 우리 스타트업 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핸드아웃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자료가 적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모의고사 자료는 뺀 겁니다. 모의고사 총 24번 보거든요. 24번의 세트면은 제 생각에 한 300페이지 정도의 그런 분량이 나올 거예요. 300페이지가 조금 넘겠네요. 제가 한 모의고사당 대충 한 14페이지 정도씩 답안을 드리니까 24번이니까 조금 넘겠네요. 그것까지 하면 25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교재가 4권 그죠? 그리고 핸드아웃이 200페이지에 모의고사까지 하면 한 500페이지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많다고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근데도 적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아마 이제 5월 달쯤 되면은 지금 보는 한 친구들은 이 기본서는 거의 볼 시간 없고, 그죠? 볼 여유도 없고, 지금 전범위 모의사 보거든요. 요거 겨우 일주일에 겨우 보고 들어가고, 대외양 겨우 들어보고 들어가고, 핸드아웃은 이미 거의 못 볼 거고,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게 맞는 거고.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인데요. 뭔지 아시죠? 바인더. 혹시 뭐 대학 다닐 때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참에 한번 써보죠. 우리 뭐 혹시 보통 인터넷에 디링 바인드나 오링 바인더라고 하면 돼요. 뭐 때 쓰냐면 핸드아웃이 많이 나가요. 아까 말했던 몇 페이지? 강의 때만 한 200페이지 나가고요. 모의고사 때 한 300페이지 나가는데 여자분들은 괜찮아. 걱정 안 돼. 근데 남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강의하죠? 그럼 일단 저기 책가방에 넣어요. 다음 시간에 강의하죠? 책가방에 넣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잊어먹고 없어지고 가서 학원에서 달라고 그러죠. 상관없어요.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여러분들의 손때 묻은 자료가 아니에요. 기본 이론 때 배웠던 자료들 나중에 10월, 11월 가서도 쓰셔야 되는데 그때 가면 없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자료가 아니라 그냥 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모아놓으시기 바라고요. 심지어 저는 2004년에 합격했고 2004년에 공부할 때 이 바인더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지금 봐도 가끔 봐도 쏠쏠해요. 재밌어요. 꼭 보관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뭐 자료로 대시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본론 들어가 보죠. 자, 제 책이 총 10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어느 책이나 다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5월 달에는 우리 무역계약의 성립 파트 이렇게 4개 단원으로 구성된 파트 보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공부하는 순서는 여러분들 무역영어랑 똑같죠? 차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네, 똑같아요. 강의의 비중은 여기가 전체의 한 40% 정도, 기출문제도 40에서 45% 정도가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계약 이행 파트,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대체로 우리가 종속계약을 보는 파트들이었죠. 자, 그래서 3개 파트가 결제, 운송,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에서 50에서 55%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출문제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무역계약의 종료. 이렇게 총 10개 단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죠? 마치 HS가 21부 97유로 구성되는 것처럼 무역실무의 제 책은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되고 섹션 뒤에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파트. 네. 그리고 파트 뒤에는 챕터가 나올 거고요. 챕터 뒤에는 이런 대목차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목차가 나올 거고요. 소목차가 나올 거고 세목차가 나올 거예요. 세세목차가 나오기도 하죠. 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HS가 21부 97류 몇 개의 호, 몇 개의 소호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그죠? 책이 구성이 이렇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어느 섹션이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틀을 쭉 파악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건 오늘 외울 수 있겠죠? 무역실무가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무역계약 성립 이행 종료고 4개, 5개, 1개. 이거는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배울 내용들이 이제 무역의 기초인데요. 무역의 기초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한 개의 섹션에 지금 제 거 섹션 1은 몇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무역의 기초, 무역의 분류, 무역계약의 성립. 다음 우리 점심 먹고 나서는 섹션 2를 공부하실 건데요. 섹션 2는 파트가 2개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큰 틀이에요. 이 정도 큰 틀은 수업 시간에 커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것들이 챕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4페이지랑 5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제가 지금 거기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섹션이 있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챕터가 있고 5페이지 가보면은 그 챕터 뒤에 대목차가 들어가고 딱 요 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들은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날 때까지 4페이지, 5페이지 같은 것만 외워주셔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네. 이것만 외워도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사실 5페이지까지 바라지도 않아. 4페이지 같은 것만이라도 외워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그것만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4페이지 같은 것들을 10번 나오겠죠? 4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약에 못 외우셨다 라고 하게 되면 뒷클래스를 가는 것들이 의미가 많이 반감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도 중요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서 디테일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많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스타터 클래스에서 거의 다 커버했기 때문에 그냥 막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역이 뭔지, 무역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절차적인 부분들 우리 무역용에서 배웠으니까 한번 뭐 그냥 복습만 하고 넘어가는 순간,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무역이 어떻게 분류되는 건데 이미 이것도 우리가 봤죠. 스타트업에서 특정 거래 형태라고 하는 것들, 그것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요. 결제 형태랑 기타 분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무역계약의 성립, 절차적인 파트인데 역시나 이것도 보았죠. 네,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무역 용어에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빨리빨리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나오는 청약과 승낙, 그죠? 무역계약의 성립 파트의 챕터 5 청약과 승낙, 이 부분들은 기출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단원의 기출문제인데 책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1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제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제 큰 틀이 나오고 본문이 나온 다음에 그 단원이 끝날 때 그 단원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들을 그때그때 즉시 확인할 수가 있죠. 기출 문제를 보실 때에는 스타트업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트렌드가 중요한 거예요. 연도별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참고로 2권에서는 2권 마지막에 가보면 연도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게 많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작년에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2016년도에는 이랬을 때 갑자기 이제 뭐 결제요, 수출보험료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해요. 작년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주제로서 60점이 나왔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뭐냐면 우리 무역실무 첫 시간에 배우는 무역거래 여러 가지 위험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인 신용위험, 그 중에서도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었죠? 대금에서 불능 위험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가, 내가 물건 팔았는데 제가 돈을 안 주는 위험들을 내가 어떻게 위험을 해치할 수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방안으로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 인코텀스랑 CISG를 합친 무역 계약 파트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도별 트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단원별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일단 1파트 섹션 1에서는 50점짜리 문제가 없었다는 거가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 스타트업 때 다 했죠. 네,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10점짜리만 나왔다는 거였고, 여기는 4문제, 6문제 중에 4문제는 뭐 청약과 승낙에서 많이 나왔네 정도. 나머지 2문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거는 특정 거래 형태, 무역의 분류에서 나왔네, 그죠? 요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네. 근데 요즘 들어서 별로 안 나오네. 2011년까지 하고 안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요. 여기 파트 내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한정적이겠고,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무역의 분류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의 분류 파트는요,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자, 여기 배웠던 내용이죠. 뭐 저거 하는데, 한국을 중개무역국으로 할 때 공급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관계 서류 등에 대한 조치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사실 제가 섹션 1에 분류해 놓긴 했지만 섹션 1을 넘어가는 분류예요. 섹션 1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상업송장이나 BL이나 환화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문제의 답은 그런 거예요. 상업송장에 대해서, 환화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UCP제 38조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UCP제 38조에서는 신용장의 양도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신용장 양도 파트에 가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송장 대체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화음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 신용장 자체를 명의를 변경하는 것들도 가능해요. 이러한 것들을 UCP제 38조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즉 뭐예요? 저 문제 답은 신용장의 양도라고 하는 제도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장의 양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가 1번이겠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BL도 나와 있죠. BL 중에서도 이러한 BL이 있습니다. 스위치 B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위치는 바꾸다의 스위치예요. 누르다의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 BL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BL상에 어떤 걸 바꾸는 거냐면, BL상의 송화인, 수화인,
착화 통지처 요 세 가지만 바꿀 수 있는 문서예요. 다시 한번 요 세 가지만 바꿀 수 있는 문서거든요. 송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건을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은 받는 사람 중에서도 물건의 주인, 얘네들은 물건을 물적으로 받는 사람, 소유권자, 조물권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요 내용들을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송화인을 내 이름으로 바꾸고 한국으로, 수화인을 미국 사람으로 바꾸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스위치 비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중개무역의 정의 써주고 의 써주고, 두 번째로는 수출시적 인정 여부랑 인정 범위 써주고, 세 번째 이런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한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문제였다고요. 근데 여기를 공부하려면 요거는 우리 오늘 배우는 범주를 넘어서요. 자, 그거 말씀드린 거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WT 어쩌고도 나오고 화한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무효리 없이 수율이 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인데요. 자, 여기를 보기 위해서도 실제로는 그 UCP 파트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무역의 분류 파트들은 그냥 개념 정도, 특징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뒷부분이랑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1단원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조금 더 뜯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네요. 자, 우리 5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무역의 정의, 무역의 특성, 무역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역의 개요에서 배운답니다. 배웠죠? 무역 실무의 구성이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로 나온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의 절차랑 수입의 절차는 이제 한 번씩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죠. 이거 우리 스타트업 때 봤던 그 화면이죠. 자,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다. 또 물품이 매개로 된다. 그리고 수출 입상이 하는 거래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역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걸 무역의 정의라고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의의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랑 의의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었죠?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바른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define, meanin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HS죠. 이 표에서 뭐란, 이 부에서 뭐란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해줘요. 그죠? 관세법이나 이런 특정 법률에서도 뭐는 뭐야라고 정의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뭐란 뭐다. 법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누가 토를 달지 않아요. 무역실문 이걸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근거가 어디예요? 네, 근거는 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글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정의라고 쓰는 것들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말했네. 그 무역실무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용장이란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면 UCP 제2조에 나와요. 이런 것들. 신용장이란 뭐야라고 정의해줘요. 그러한 것들 갖다 쓸 때 무방합니다. BL이란 하면서 함부르크 규칙에서 BL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줘요. 이런 것들이 깔끔해요. 그게 아닌 지금과 같은 규정들은 대체로 의라고 써주는 것들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서론처럼 뒤에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소위 개론 같은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무역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50점짜리 문제 쓰실 때 가장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내용들을 시점해서 답안을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거래량이 일정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어떤 특성이 있다? 쭉 나오죠. 국제거래범이나 상관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하니까. 뭐 대륙법계, 영림법계 이런 거 스타트업 때 얘기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갭. 또 여러 가지의 종속계약이 수반되는 것들. 뭐 현대 무역거래에서는 기본계약인 무역계약만 가지고 커버 불가능하다는 것들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결제운송보험. 또 현물거래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선물거래를 한다고 그랬었고, 심지어 선물거래이면서도 불특정 물이었다가, 그쵸? 그 물건들을 특정화하는 것들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선물로 계약을 하고, 즉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이 된 다음에도 불특정 물이었다가 물건을 특정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했었죠. 모래 이렇게 쌓아놨다가 모래 요만큼 구분해낸 다음에 매수인 네 거 이렇게 달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identified 한다고 돼 있었고, CISG 워딩이죠. 인코텀스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비슷한 표현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있었죠. 특정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다라고 하는 것들이 물건을 특정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였고, 자, 임의 처분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많이 나왔었냐면 인코텀스의
A4항, 즉 물품의 인도 포인트에서 그런 워딩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CISG에서 물건을 특정하기 전까지는 뭐 인도한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빼놨었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 다 아시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자, 수출이 관세법이랑 대외무역법이 조금 달랐었죠. 관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관세선. 대외무역법은 국경선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매매, 사고 파는 것들. 교환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건데 내가 물건을 주면 걔도 나한테 물건을 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대체로 교환이라고 하죠. 임대차는 뭐였죠?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빌려주는 거랑 주는 건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내 거냐 제 거냐가 다른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준 거고요, 교환도 준 거예요. 근데 임대차라고 하는 것들은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건 내 물건이에요. 언제든 뺏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임대차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뭘 받냐면 임대료를 받죠. 내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내고요. 그죠? 사용대차는 뭐예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가족 간의 거래에서 임대차랑 사용대차를 잘못 헷갈려가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되죠. 공짜로 빌려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남은 공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들.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들은 공짜로. 증여는 뭐죠? 역시나 가족 간에 많이 발생되죠. 너 가져, 이런 거. 이것도 역시나 착각하죠. 가져가 아니었는데 가져온 줄 아는 것들.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어머니 거나 이런 것들 자꾸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죠. 자, 그걸 기점으로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출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인도하는 거래요. 이거 뭐였죠? 우리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 형태에서 외국인도 수출이었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 인도한대요. 중국이고 우리나라고 미국이고 있는데 둘 간에 수출 계약 맺고, 그쵸? 수출 계약 맺은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물건이 나가는 게 아니고 중국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대신 대금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들어왔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출로서 간주해 주는 거죠. 관세법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관세법에서는 특정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들만 해당이 되죠. 물론 뭐 로열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들 기본 따질 거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적으로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무역실무 그중에서도 대외무역법은 조금 더 넓게 본다는 거. 그렇죠? 물건이 나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준다는 거. 자, 두 번째, 용역의 제공이라고 돼 있네요. 뭐였죠? 용역의 제공? 두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용역의 제공은 특정한 업태에 있는 당사자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률자문 용역 같은 거 있었죠. 우리 책 몇 페이지 나오죠? 네, 7페이지에 나오죠. 네. 예를 들면 뭐 법률자문, 두 번째로 뭐 세무자문, 이러한 것들, 네. 또는 뭐 관광,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는 반대급부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달러가 들어와야 되죠. 돈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법률자문, 세무자문, 관광자문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대외무역법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것들은 뭘로 나갈까요? 용역이 뭘로 나가요? 외국으로 어떻게 나가요? 내가 말해주는 것들을 그냥 전화로 하면 되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메일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직접 출장 가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돈 들어오는 것들도 맞아요. 아예 내가 외국에다가 현지법인 차리고 컨설팅 해주고 돈이 들어오는 것들도 맞아요. 또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나한테 컨설팅 받고 나가는 것들도 맞아요. 그렇게 네 가지의 모드거든요. 우리 게츠라고 WTO의 서비스 협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 2, 3, 4. 자, 업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형재산권이라고 쓸게요.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써도 좋아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무형재산권을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실용진앙권이나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역시나 돈을 받는다면 그 역시도 수출로 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마지막,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여기다 써놨죠? 뭐 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는 것들, 소프트웨어 다운받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떠한 디스켓이나 이런 거에다가 물적으로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형태도 있겠고요. 아예 온라인으로 전송해서 다운받는 것도 있겠습니다. 둘 다 해당돼요. 역시나 그것들도 대가를 받는다면 그 역시도 수출로 봅니다. 이거를 리버스로 하게 되면 수입이 되는 거겠죠? 그죠? 국내에서 외국으로를 외국에서 국내로 바꾸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인도하는 것들을 역으로 외국인수 수입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우리가 용역을 제공받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외 해외에 놀러 가셔가지고 돈 쓰고 온 것들이 뭐예요? 수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 쓰고 간 거는 수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게 우리 대외무역법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대외무역법에서는 반드시 유형물의 관점보다는 유형물이건 무형물이건 관여하지 않는데 외화의 그죠? 대가의 수취 여부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출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무역 실무의 대상을 볼 수 있죠. 무역의 대상을 볼 수 있죠. 여기 네 가지는 제가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 뭐였죠? 우리 외국환거래법 배웠죠? 자본거래라고 말을 했었죠. 내가 외국에 주식을 사는 거. 제가 주식 뭐뭐 있다고 그랬죠? 외국 거?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죠? 테슬라를 사야 되는데 그죠? 자, 자본도 있고요. 또 제가 외국에 부동산을 사고 싶다고 말했죠. 샀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외화가 나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자본거래인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땅 사죠. 자본이 유입됐죠? 자본거래죠. 그러한 것들도 무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광의의 무역, 유형의 상품만 거래하는 것들을 협의의 무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관세법은 협의의 무역을 우리 무역 실무에서도 협의의 무역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뒤에 나오는 광의의 무역도 물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주가 되지만 뒤에 있는 광의의 무역도 본다라고 보시죠. 자, 무역의 위협성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 쉴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무역의 위험성 이렇게 5가지 또는 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우리 운송 중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한다고 했었죠? 어떤 것들 한다고 했었죠? 적하보험에 부보하는 거죠. 네. 적하보험에 부보해가지고 운송 중에 멸시손상의 위험들을 보험자들한테 전가시켜가지고 만약에 운송 중 물품의 멸시손상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들한테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아서 내 물건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자, 왜 그랬었죠? 운송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상해주면 되는데 운송인들이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었죠. 운송인들이 보통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줬었죠? 이런 것 얘기했었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져주는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주니까 실제로는 걔네들이 무과실을 입증하게 되면은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송인들한테 기대할 게 좀 적었고요. 또 운송인들이 우리 물건의 가격만큼 전액을 보상해주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실손보험의 종류에 속하는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커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상업위험은 2가지로 구분했었죠. 수출상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안 되는 것들, 수입상 입장에서는 상품 입수가 안 되는 것들이 됐습니다. 저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주 중에 중고나라에서 물건 하나 샀거든요. 예. 근데 걔가 지금 나한테 송장을 안 보내주고 있어요. 나는 입금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슴이 떨려요. 이 새끼가 줘야 되는데 그죠? 예. 저는 분명히 입금했거든요. 예.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예. 뭐죠? 제가 상품을 안 올까봐 혹시 이놈이 저한테 벽돌을 보낼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는 송장을 자꾸 안 줘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한테 물건을 선적했나? 라고 하는 걸 걱정하는 거죠. 국내 거래에서도 그런데 국제 거래에서는 당연히 더 그러겠죠. 상품에서 불능위험이란 말합니다.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는 것들. 2번째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2번째 케이스가 많아요. 물건을 안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냈는데 내가 본 거랑 조금 달라. 화면에서 본 거랑 좀 다르네? 샘플이랑 좀 다르네?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신용장처럼. 신용장에 어떤 게 가능했죠? 신용장은 적어도 서류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었죠. 또 아까 우리 상품에서 불능위험의 첫 번째 리스크였던 물건을 선적하지 않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100% 다 신용장이 커버가 가능했었죠. 자, 수출사 입장에서 보죠. 대금에서 불능위험인데 나는 물건을 선적했는데 저 녀석이 나한테 물건을 보내지 않아. 아까 제가 중고나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했던 중고나라 거래는 선지급한 거죠. 그런 경우에서는 수출상이 그런 위험이 없죠. 전 그래서 선지급하기 싫었어요. 근데 자꾸 그 판매자가 지급을 안 해주면은 물건 안 보내주겠대요. 근데 내가 물건이 사고 싶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급해 준 거예요. 원래는 저는 가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은 없고요. 물건 보내주고 나서 내가 돈 주면 안 되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대요. 걔네들은 대금에서 불능위험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결제 방식을 선지급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이걸 무역거래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선지급한 것과 진배 없는 LC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거나 또 이런 거 배웠었죠? 수출보험 같은 것들, 그죠? 수출보험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리스크를 커버를 가능했었습니다. 그죠?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결제 방식들을 활용하는 거죠. 뭐 팩토링이나 포페이팅이나 에스크로우나 요즘 좋은 결제 방식들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비상위험 뭐였죠? 비상위험은 그 국가가 소재한, 그죠? 당사자가 소재한 국가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리스니 이란이니 뭐 이런 나라들, 그죠? 그런 국가의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리스크였습니다. 전쟁이 났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뭘로 커버가 가능했었죠? 역시나 이러한 것들도 신용장이나 수출보험이나 결제 방식으로 커버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환거래의 정지나 이런 것들 잠깐 배웠었는데 LC를 이미 열었다는 것들은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것들은 이미 그런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를 통과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수출보험은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의 수출하는 리스크들, 수입하는 리스크의 대체로 95% 정도를 커버를 해줍니다. 왜 100% 안 해주고 95%만 해줄까요? 모럴리즈드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수출했는데 수출보험은 100원을 부부해주면 이 물건을 거래할 의사가 별로 없어도 돼요. 제가 물건 안 줘도 돈 안 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난 수출보험에서 커버하니까. 근데 실제로 자기 부담금 약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럴리즈드에 빠지지 않도록 종용하는 제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 참고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요. 자, 네 번째, 환율 변동 위험인데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면 환해지라고 하는 방법들이 제일 깔끔해요. 환해지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선물이죠. 여러분들 선물 거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선물 거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래의 돈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지금 $1 환율 얼마인지 아세요? 1100한 2-30원 하거든요. 내가 생각해봤더니 한 2달 있다가는 1000원에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지금 예를 들면 딜러들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미래의 물건들을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게 계약하자. 1000원에 계약하자. 라고 했는데 만약에 딜러가 오케이 해주면은 그때 우리는 1000원에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2달 후에 돈을 미리 사놓은 거죠. 선매해놓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 돈을. 2달 있다가 그 돈이 1000원이 아니라 1200원, 1300원이 되면 전 돈 벌 거고요. 싸게 샀잖아요. 근데 갑자기 재수없어가지고 $1율이 막 7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전 1000원으로 사야 되는 게 선물 계약이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옵션이라고 하죠. 선물은 조금 리스키하니까 선물 말고 그때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달 있다가 $1 환율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는 거예요. 얼마에 보통 사냐면 1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5% 정도를 두고 삽니다. 예를 들면 5%면 얼마야? 뭐 한 50원 주고 사는 거죠. 네, 내가 50원을 내고 2달 있다가 내가 그 돈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예를 들면 $1 환율이 1200원이 되면은 안 사. 안 사면 안 돼. 사야죠. $1는 700원 됐어. 안 사. 그러면서 50원의 그 프리미엄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게 옵션 계약입니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미래의 환율들을 우리가 딱 정해놓은 거죠. 디파인 해버린 거죠. 그죠? 그거에 따르는 피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물은 그런 프리미엄이 적은 대신에 사야 되고요.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환율 변동의 위험들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출보험이 좋아요. 또 있어요. 환변동보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환변동보험은 뭐냐면은 요 상박 하박의 레인지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900원, 1100원. 내가 보험을 들 때 900원에서 1100원 요 사이에만 있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을 땐 보험금이 안 나오고요. 만약에 삐져나왔어. 그러면 요만큼 삐져나왔다 하더라도 요만큼을 수출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요. 즉 나는 뭐예요? 항상 요 레인지 안에만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험 상품을 만드는 환변동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신 요거에 따르는 보험료를 내야 되죠. 그죠? 마치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무슨 내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옵션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말하죠. 역시나 보험도 파생 상품의 일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키코라고 예전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키코라고 금융권에서 이거는 좀 되게 어찌 보면 좋다고 볼 수 있고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인데 키코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환변동 위험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요거 있었어요.
여기서 일정한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1,000원에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은행들이 1,100원부터 900원까지 있는 거래들은 다 1,000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변동 위험을 제로로 바꿔. 근데 이게 이제 마진콜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900원이 아니라 800원대로 접어들어, 1,200원대로 접어들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상품을 회수해버려요. 족 내꺼 데리고 이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가거나 너네들한테 떠안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키코라고 하는 상품이었고, 이것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이게 다 상박으로 될 줄 알고 기업들이 다 갬블링을 했는데 하박으로 가는 바람에 이만큼을 다 코스트로 떠안았죠.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문제들, 뭐 제가 라마단이나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고요. 중국의 뭐 춘절이나 이런 거 얘기한 것 같고요. 그죠? 또 언어나 이런 부분들도, 그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발주처는 사우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말을 하기가 어렵죠.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우디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뭐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어떤 언어로 많이 맺을까요? 영어로 맺을 거예요. 그죠? 그건 내 생각이고. 사우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우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사우디 사람은 자기네 말이 좋지 않을까요? 한국은 당연히 싫겠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딜을 하냐면 가장 일반적인 노멀리한 딜이 두 개의 언어로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면 다단을 해가지고 왼쪽 면에는 사우디어로, 오른쪽 면에는 영어로 맺어요. 그런 다음에 두 언어의 컨플릭이 발생되면 사우디 언어로 해석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린 망한 거죠. 네. 그냥 그 옆에 있는 언어, 옆에 나오는 그 영문으로 된 워딩들은 그냥 참고의 워딩들이고 해석의 워딩들인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에 해석하는 것들은 사우디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언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리스크 팩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언어들을 100% 트랜슬레이트 하는 것들은 불가능해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게. 특히나 계약의 언어나 이런 것들은 100% 커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해결 방안은 뭐예요? 영어로만 맺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돼요. 그죠? 그게 해결 방안이고, 또는 우리가 사우디어를 잘하면 돼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3국의 언어를 썼던 거고요. 상관세비나 법 체계가 다르니까 뭐 했었죠? 국제 법규, 국제 규칙이라고 하는 걸 많이 활용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인코텀스나 CISG나 UCP나 이런 것들을 왜 쓴 거다? 특정 국가의 법률로 몰리는 것들, 특정 국가의 법 체계로 몰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국제 규범이나 국제 규칙들을 쓴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해야 될,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마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